여성 질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리본으로 이제 형상화해서 뭔가 좀 각성하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드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사실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가임기 여성이 한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이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여성한테 있을 수 있는 갑상선 질환도 있고 뭐 내분비 질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호르몬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낭성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하는 게 저희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사실 말이 되게 쉬워서 난소 이 부분이 이제 난소인데 난소에서 보이는 이런 이제 낭들이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낭이 여러 개 보여서 이제 다낭성 난소라는 표현을 하고요. 네, 이런 거 하나를 낭이라고 해서 이제 다낭성이라고 하고 증후군이라는 이름이랑 이제 합쳐진 건데 증후군이라는 거는 저희가 뭐냐면 사실 되게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복잡한 질환군을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단순히 몇 개의 증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원인도 불명하고 증상도 아주 이제 복잡해서 뭔가 한 가지로 정의하지 못하는 거를 다낭성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초음파가 보급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는데 특징적으로 보니까 난소가 이런 모양이 있더라라고 해서 사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이제 진단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진단받은 분이 이제 많이 있는데 증후군이라고 보는 거는 이렇게 질병의 스펙트럼, 증상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의 정상에 가까워서 나는 진단받았지만 그냥 정기적으로 월경 주기만 체크하면 되고 이제 그런 사람에서부터 또 어떤 사람은 자궁 내막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대사장애든 난임이든 자궁 내막암이든 저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여러 증상들을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진단받을 당시에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면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이해되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그런 어원으로 생긴 증후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임기 여성에서 나타나는 호르몬의 이상이에요. 난소의 질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세 가지 중에 증상을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중을 양성으로 했을 때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월경 장애. 왜냐하면 사실 내가 남성 호르몬이 많은지 내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이면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월경 장애는 내가 정성만 있으면 내 월경 주기가 정상인지 아닌지 이거는 괜찮은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월경 장애라는 거를 사실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월경 장애나 남성 호르몬 과다나 초음파에서 특징적인 다낭성 난소의 문항을 보일 때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희의 특성상 사실 남성 호르몬 과다의 증상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그 남성형 과모증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털이 막 이제 배꼽까지도 나오고 허벅지도 있고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의 특성상 사실 이 남성 호르몬의 과다는 사춘기 때 여드름 정도를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사실 호르몬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초음파를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경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제 일찍 병을 인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왜 생길까라는 거 우리가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뭔가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인이 중요한데 한 20년 전부터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연관성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히스토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특성의 어떤 여성상을 그린다면 사실 조금 비만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만과 관련된 인슐린 저항성 또는 뭐 대사장애와 관련된 인슐린 저항성, 그래서 대사장애와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뿌리를 같이 하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물론 엄마의 어떤 생리 패턴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유전이라는 건 꼭 목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빠 쪽에서는 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돼서 이제 가족력 중에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고혈압이 있거나 비만이 있거나 그런 것도 유전적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저희가 어떤 대부분의 원인에서 뭐 염증성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면역적 반응 그런 게 이제 기저에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특별히 이제 연구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또 이제 난소에 혹이 있거나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 역시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유전을 어찌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더 좋게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는 바이고 결국 이제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키가 돼서 사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을 하고 생리를 하는 거는 되게 선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배란이 돼서 생리하고 배란이 돼서 생리하는 건데 뭔가 이제 기시부의 어떤 시발점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결국 이게 진행이 되면서 호르몬이 밸런스가 깨져서 그래서 무배란이 돼서 다낭성 난소가 되면서 이런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끊어야 이거에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게 저희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지만 이제 저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춘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에서부터 이제 폐경이 되는 그 순간 이후에도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가 특히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옛날에는 규칙적이었는데 지금 불규칙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춘기 시작될 때부터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시작된 어떤 월경 주기의 특성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경 불순 그리고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악순환시키는 결과가 돼서 따로 이제 또 증상이 되기도 하고 여드름이나 당뇨증처럼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에서 그런 난소의 모양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뭐를 주의해야 될까, 어떤 후유증들이 있을까예요. 아까 어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한두 가지 증상이 아닌 여러 가지 증상의 어떤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생리가 불규칙하고 배란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난임센터 특히 이제 생리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춘기 때 뭔가 이제 출혈 때문에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저희가 제일 이제 예방하고 싶은 게 이런 난임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뭔가 이제 병원에 도움을 받던 아니면 이제 임신이 되셨을 때 우리가 다낭성 난소의 모양을 가지신 분들은 임신성 당뇨나 임신성 고혈압에 대한 위험성이 사실 조금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겁을 먹으시라고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임신 중의 노력을 같이 동반하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낭성 난소라는 어떤 진단하에 내가 임신이 됐을 때 체중 조절을 조절한다든지 이제 혈압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먹는 거를 건강하게 잘 유지한다든지 그런 게 좋고 유산이나 조산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져 있다라고 돼 있지만 그렇게 겁먹으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후유증은 이제 임신 산부인과적인 거에서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비단 우리가 아기를 갖는 노력을 하시는 분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어떤 대사장애라든지 당뇨 그리고 뭔가 그것과 관련돼서 섭식장애나 우울증 같은 것도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내과와 긴밀한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모니터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산부인과에서 생길 수 있는 암이 이제 저희가 이제 스크린하는 자궁 경부암이지만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는 사실 스크린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생리가 좀 불규칙했고 생리 아닐 때 출혈도 있다라고 하면 꼭 산부인과를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암에 앞서서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는 게 특히 이제 생리가 불규칙할 때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한다라기보다는 미리 발견해서 좋은 치료를 받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치료. 저는 사실 이거 하면서 다낭성 난소 치료가 이제 감기처럼 한 번 약을 먹고 막 낫는 범위라고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 먼저 보여드리면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한 사이클 약을 먹으면 그 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다 좋아져요 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자궁 내막암에서부터 대사증후군이나 당뇨처럼 다낭성난소 증후군과 관련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의 치료의 목적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약물 치료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평생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음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약물 치료를 보면 저희가 이 약물 치료의 포커스는 생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생리를 1년에 몇 번 해야 정상이냐라고 하면 사춘기에서부터는 적어도 4번 이상을 해야 1년에 무배란 또는 무월경에 대한 건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임기가 되고 그랬을 때 적어도 8번 이상의 생리를 할 수 있어야 좋고, 그 생리가 배란이 돼서 나오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생리를 유도해서 뭔가 이제 생리 유도 약을 2주 동안 먹고 생리를 하는 게 결국 이제 자궁 내막암, 자궁 내막 증식증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약물 치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부터 시도해야 되느냐면 내가 사실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 받을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20대 진단받고 30대, 40대, 50대로 갔을 때 20대에서는 사실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자궁 내막암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위험에 노출된 자궁 내막의 시기가 짧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뭔가 이제 암 발생에 대한 그러니까 가능성이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예방의 차원에서는 내가 진단을 받고 나서 항상 생리의 횟수를 유지할 수 있게 배란 유도나, 그러니까 임신을 원하시면 배란 유도를, 그리고 임신 가임기가 다 끝났다 할지라도 생리 유도를 통해서 생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험관하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그렇고 배란 유도도 그렇고 인슐린 센서타이저라는, 그러니까 당뇨약에 대한 소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치료가 있었었는데, 이거는 모든 분한테 해당하는 건 아니고, 특히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관련돼서 내가 내담는 장애가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비만이 되거나 그럴 때 이 약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이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거예요.